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제1여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통보하면서죠. 표면적인 이유는 여당이 추진하던 재판소원법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장 대표의 불참 결정, 과연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원칙 있는 저항이었을까? 아니면 대화와 협치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었을까? 저는 이번 불참이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대화의 기회를 걷어찬 좀 과도한 정치적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에 맞선 불가피하고 또 상징적인 저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불참이 왜 과도하고 부적절한 대응이었는지 크게 한 세 가지 이유로 있는데요. 첫째는 정치적 신의의 문제입니다. 이 오찬 회동, 사실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먼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만남을 제안해서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아, 그게 시작은 야당 대표의 제안이었군요. 그렇죠. 대통령실은 이걸 설 명절 앞두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좋은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런데 자신이 제안한 만남을 회동 직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건 기본적인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명분의 부적절성입니다. 당시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법안 처리 과정에 전혀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내에서의 갈등을 이유로 행정부 수반과의 공식 약속을 파기하는 건 국가 시스템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불참의 명분이 된 재판소원법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사실 과거 인혁당 사건이나 그 청산과리 부녀 살인 사건처럼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이거든요. 서용교 위원 설명처럼 독일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이런 국정 전반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자리를 특정 법안에 대한 이견 때문에 무산시킨 건 결국 민생과 협치를 외면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그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본질을 너무 축소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오찬 약속을 어긴 정치적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그리고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제1야당의 처절한 저항으로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지적했듯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재판소원법은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사심제요? 네, 이 부분이 왜 심각한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사법체계에서 대법원은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곳이죠. 역할이 명확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까지 심리해서 뒤집을 수 있게 합니다. 이건 헌법이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법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초헌법적인 법안을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느냐는 거죠. 대장동, 쌍방울 불법 송금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라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팽배합니다. 윤 의원 표현을 빌리자면 나라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오찬을 하는 모습,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여당의 입법 폭주를 묵인하고 야당의 견제 책무를 포기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불참은 협치를 포기한 게 아니라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한용이라는 프레임에 완전히 가두어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추진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 법안은 서용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고 서 의원 스스로도 이재명 대통령과 단 한마디도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안의 취지 자체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순수한 인권 보호에 있습니다. 과거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재심해서 무죄를 받았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석열 씨는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런 사법적 비극을 막고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네, 그 취지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현재 행정부의 처분이나 입법부의 법률은 모두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습니다. 유독 사법부의 재판만 성역처럼 예외로 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저는 이것이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인권을 위한 사법제도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깊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단순히 정쟁의 도구로만 보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을 위한 그 중요한 법안을 왜 하필 대통령의 재판이 임박한 이 시점에 다른 모든 민생 법안을 제쳐두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면서 날치기로 통과시켜야만 했을까요? 그 시급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법안의 취지를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그 과정과 시정이 그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개별 재판의 판결 결과를 다시 심리하게 되면 이건 헌법 101조에 명시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다는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뭐랄까 사법 쿠데타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민주당은 약 485억 원의 선고 비용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수십 년의 민주주의 체계를 허무는 악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이 법의 진짜 의도가 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정의는 폭력일 뿐입니다. 그 법안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견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견을 푸는 장소는 국회여야죠. 국회에서 토론과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행정부 수반과의 대화라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게 과연 올바른 해법일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번 불참 결정의 정치적 실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장동엽 대표의 빈 의자가 과연 무엇을 얻었습니까? 재판소헌법 처리를 막았나요? 아니면 여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당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고집불통이라는 이미지만 얻게 됐고 대통령과 국정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기회만 날려버린 셈이죠. 과거 정치사를 봐도 야당의 장애투쟁이나 등원 거부가 길어질 때 결국 국민적 피로감만 높이고 정치적 실리도 잃었던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오찬에 참석해서 대통령 면전에서 재판소헌법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야당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책임있고 전략적인 행동이었을 겁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상징의 정치라는 겁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번 불참은 단순히 밥 안 먹겠다는 투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과 웃으며 밥을 먹을 때가 아니다.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상신호를 온 국민과 대통령에게 보낸 것입니다. 만약 장 대표가 그 자리에 가서 점잖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언론에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화기애애하게 오찬을 즐기는 사진이 대서특필됐을 거고 야당의 비판은 그저 의례적인 쓴소리 정도로 치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야당의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는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군부 독재에 항거하며 단식을 하고 가택연금을 당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장의 대화와 협상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투쟁이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이번 불참은 바로 그러한 원칙을 위한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그 원칙을 위한 투쟁이라는 말씀이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만 규정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신해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국익과 민생이라는 큰 틀에서 협력해달라는 호소였죠. 국회 내부의 갈등을 이유로 행정부 수반과의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정의 한 축으로서 공동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입니다. 더욱이 지금 민생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시장 불안,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는 대신 특정 법안을 문제 삼아서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국회에서의 이견은 밤을 새워서라도 국회에서 풀어야지 그 불똥이 청와대와의 소통 단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공동 책임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현재 여당의 행태가 그 말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대통령의 의중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시각일까요? 오히려 대통령이 그 공동 책임을 진정으로 원했다면 여당에 먼저 협치의 정신을 존중하고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만나서 대화하자고 하는 건 협치가 아니라 굴복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협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민주적 절차 준수라는 대전제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거대 여당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상황은 이미 협치의 전제 자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일수록 야당은 항정부에 더욱 강력한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참 불참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가장 명확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불참 결정은 국정협력의 기회를 놓치고 정치적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든 선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특정 법안에 대한 이견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대통령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할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이견은 치열한 토론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행정부와의 대화는 국정 전체의 틀에서 폭넓게 이어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일 겁니다. 대화의 문을 닫는 순간 정치는 실종되고 극단적인 대립만 남게 되니까요. 저는 입법부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헌법의 가치가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서는 야당의 저항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불참은 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협치가 가능한 최소한의 헌법적 토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무너진 원칙 위에서는 어떤 대화도 사상 노각일 뿐입니다. 먼저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 위에서 진정한 협치를 시작하자는 강력한 요구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오찬 불참을 둘러싼 이번 논쟁. 결국 협력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과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대화보다 저항이 우선이라는 주장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